기준금리. 여기서 우리가 콜금리와 기준금리를 이제 원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의미지만 저는 여기서 이걸 분리시키게 됐습니다. 국가가 정한 금리는 기준금리,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는 콜금리. 이게 역사적인 것까지 계속 따라 올라가야 정확한 이해가 되거든요. 역사적인 것부터 해야 하나? 왜 기준금리가 지금 콜금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콜금리가 제가 예전부터 적어서 이거 헷갈리겠다. 그냥 콜금리에 대한 이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콜금리가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 조선시대에 있을까요? 콜금리가? 하차격자끼리 빌려주는 금리? 그네? 있었네? 우리 대금 업자끼리 잠깐 빌려주는 금리? 그네? 있었네? 있었구나. 우리 때도. 도매금리, 삽채금리, 그런 것도 있었구나. 잠깐만, 일단 정리. 자, 현대인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리가,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사야 돼요. 아파트를 사는데 은행에 갔어요. 담보로 얼마 해줘요? 해줘요. 2%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3%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2%대가 나와요. 자, 뭘까요? 자, 대출금리인데 국가에 그래가지고, 대출금리가, 와, 2.4%야. 이 사람이 또 공무원이고, 신용도도 좋아. 떼일 염려도 없어. 2.4%에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선 한 가닥에 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금금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옛날에 예금금리가 당연히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물건값에다가 마진을 붙이고 물건을 팔지, 내가 산 금액보다 일부러 싸게 해가지고 매일마다 손해보는 장사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금리 이자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 에피소드 어떻게 했냐면, 대출 금리와 잠깐만, 여기 보면, 여기다가 또 하나, 대출 금리인데, 여기가 3.6%. 네. 3.6%. 이게 싼 사람들은 2.4%도 하고 3.6%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뺐습니다. 네, 0.5%죠. 현재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0.5%. 자, 이상하지 않나요? 2.4%면 얘들 맞은 1.1%밖에 안 먹는데, 착한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여기입니다. 자, 원래 전에도 강의했지만, 현재는 예금금리가 2.2%로 이제 봐야 하고, 여기다가 예대 마진 2.4%를 붙이면 3.6%가 대출금리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엄연히 요즘 2.4%짜리 이자, 아파트 담보대출 하고 저거죠. 이게 이제 이게 강제 금리라고
통제금리라고 할까요? 강제금리라고 하면 좀 약간 좀 험악하니까 그냥 통제금리라고 할게요. 대출 금리 중에 국가에서가 일반 우리 일금융권에다가 통제를 합니다. 대출 금리를. 뭔 소리 하고요?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게 싼 이자로 해서 내 집 장만을 하기 쉽게끔 싼 이자로 이렇게 국가에서 그거를 장려하는 통제 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다 이게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예금금리 1.1%를 받아서 대출금리 2.4%면 예대 마진이 1.2%입니다. 여기서 뭐 세금 빼고 뭐 빼고면 1%도 안 되나? 한 1%밖에 안 되죠. 1%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떼일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1%짜리 예대 마진을 절대로 얘네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1%인데요? 자,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이겁니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나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싼 저리 이자로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제1금융권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같은 1금융권에다가 그걸 강제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럼 2.4%는 예금 1.2% 가지고는 장사 안 돼요. 우리 그냥 문 닫을래요. 은행은 그래요. 그래. 그럼 국가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찍은 기준금리가 0.5%예요. 자, 이제 이 0.5%가 이제 어떻게 시중에 풀리는지를 기준금리가 0.5%가 있다고 하던데 나 0.1%짜리 이자가 세상에 어딨어 이런 말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0.5%나 빌려줘. 나 그거로 땅 사면 그 월세가 더 나와. 0.5%보다. 안 빌려줘.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이제 뭐 국채 형식 뭐 저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너무 섞여나가는데. 그러면 기존금리를 갖다가 0.5%에서 이제 서민들이나 이렇게 싼 이자로 2.4%로 이유를 이게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집을 쉽게 사게끔 장려 정책을 이런 식으로 금융 정책을 해요. 그러면 2.4%에서 0.5%를 빼면 예대 마진이 1.9%입니다. 2%가 좀 안 되죠. 원래 예대 마진 2.4%는 받아야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말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로 0.5%를 빌려줄 테니까 우리가 장려하는 그 서민 주택들을 살 수 있는데 서민들한테 싼 이자로 살 수 해주게끔 이거를 너희들이 2.4% 이자로 줘라 하고 0.5%의 금리를 주는 조건으로 일반 은행한테 서민들한테 2.4% 이자로 그걸 갖다가 해라고 장려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서 1.2%의 예금 금리로 주고 나중에 3.6%로 하면 예대 마진이 2.4%가 남아요. 근데 영업을 두 번을 해야 돼요. 예금을 시키는 예금 영업, 그리고 대출을 하는 대출 영업을 두 개를 함으로써 2.4%의 이자가 생기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냥 돈을 갖다 걸면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엄연히 영업 활동하는 부가 비용이나 인건비가 들어가면 당연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바로 그냥 0.5% 이자로 쏴줘. 뿅.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은행에다가 예금 좀 해주세요 하고 영업할 거나 이렇게 광고하는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0.5% 마케팅 비용은 안 들어가고 2.2%, 2.4% 이자 준다 싸니까 누구나 와서 살라고 해. 그리고 대출 영업을 굳이 안 해도 돼. 원체 싸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그죠, 당연히.
우리 은행 와가지고 한 3.7% 8%짜리 이자로 써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안 쓰고 2.3%면 줄을 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이제 이게 국가에서 좀 개입한 저기 서민들이 주택을 쉽게 살 수 있게끔 장려 정책을 이렇게 펼쳐요. 그럼 얘네들은 굳이 이게 마케팅 영업을 하지 않고도 쉽게 1.9%라는 예대 마진을 남깁니다. 쉽죠? 자, 0.5%의 기준금리가 그럼 누가 그 기준금리를 쓰는데? 예,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런 말 하니까 아니 그럴 거면 우리 아파트 사는데 좀 이자도 싸게 0.5%로 한국은행에서 국가에서 직접 나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쏴주면 되지 않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띠입니다. 국가가 상대로 국민들한테 저기 돈 갚으라고 닥달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행을 통해서 중간에 끼고 이렇게 장려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장님에서 잘 아시는데 국가에서 직접 이게 농민들한테 싼 이자를 줘요. 그러면 거의 기준금리에 가까운 거의 기준금리의 이자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거는 0.5%에 누군가는 써요. 그러면 그런 건 누구를 쓰냐? 사회적 약자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약해요, 경제가.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이장님에서 그걸 좀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의 기준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장려 그 이자를 써요. 농협을 통해서 쓰긴 쓰는데 이자가 겁나게 싸요. 그 토지 무슨 다 장려 뭐 어쩌고 무슨 공사도 있는데 거기서 저런데 하여튼 그래요. 논이나 기계들 같은 거 살 때 이자를 겁나게 싸게 해줘.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 옛날 이장님이라서 그런 걸 제가 좀 잘 알아요. 제가 또 상속을 받을 때 그런 거의 기준금리에 가까운 싼 이자들을 아버지가 이게 쓰셨기 때문에 쉽게 이게 상환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벤처기업 같은 거 장려를 많이 하잖아요. 벤처기업을 장려하면 거의 어느 이걸 통해서 국가에서 거의 이 기준금리에 가까운 거의 공짜 이자, 기준금리에 가까운 이자로 빌려줘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분들 왜 나는 안 빌려줘? 말 그랬잖아요. 이게 장려하는 산업, 이제 농업이나 축사,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싼 이자로 이거를 지원을 해줘요. 특히 이제 농업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기준금리에 가까운 이자로 줘요. 왜 나는 왜 안 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장려하고 보호하는 그 산업분야에 대해서 전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벤처 회사들을 많이 장려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국가에서 창업하는데 이게 주면 거의 공짜예요. 그냥 이자가 있는데 그냥 그 이자가 거의 없어. 거의 기준금리 이자야. 그거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기업은 절대 안 해주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산업은행한테 빌려줘요. 한국은행이 찍는 이 기준금리 0.5%로 산업은행에다 빌려주면 산업은행이 대기업 안 망하게끔 얘네들을 갖다가 그 돈으로 해서요. 우리가 산업은행에다가 예금 저축한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와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다 와요. 그 기준금리 0.5%로 해서 산업은행으로. 옛날에 한진해운 사태나 그렇고 이런 IMF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이게 망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해내기 위해서 항상 그때 등장하는 게 산업은행이 채권자로서 등장을 해요. 산업은행의 임무는 여기서
예대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의 고용과 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찍은 이 싼 기준금리 0.5%로 해서 산업은행이 그거로 해서 빌려줍니다. 싸게 이런 망해가는 회사에다가. 그리고 그 회사를 다시 살려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도산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해고가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뛰어들어서 그걸 갖다가 막아내요. 그리고 국가 일자리 문제도 그렇지만 이 회사가 하나가 날아가면 국가 GDP나 세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내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0. 굉장히 싸잖아요. 누군가는 0.5%에 겁나게 쓰긴 쓸 거 아니야. 누가 쓰냐고. 예, 요렇게 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 보면 요즘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게 벤처기업을 하게 되면 나라 돈은 먼저 자기 아가리에다 집어넣는 놈이 내 돈이라도 그런 이런 유행이 있어요. 나라 돈은 내 입에다 먼저 넣는 사람이 내 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기준금리나 이런 벤처기업 같은 거 장려를 하잖아요. 근데 벤처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1000개의 기업이 벤처기업이 생기면 999개 기업은 망하고 1개 기업만 살아남고 나중에 그 기업이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이런 거대 이제 구글 같은 이런 애플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1000개, 1000개, 10,000개 회사 중에 한 회사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도산을 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들한테 빌려줘야 돼요. 근데 성공할 확률이 10,000분의 1, 1000분의 1 회사에다가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회사가 안 빌려주지.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거의 공짜에 0%대 거의 공짜 이자라고 공짜 이자에 가까운 게 빌려줘요. 그럼 나중에 이 회사가 이자는 그 공짜 이자를 줌에도 고사하고 원금까지 날려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안 받아요. 왜? 목적이 이걸 해서 원금을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1000개, 100개 회사 벤처기업 중에 국가에서 이게 장려해서 해가지고 그 중에 한 회사가 나중에 네이버, 카카오톡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IT 회사들 이게 큰 공룡이 되면 그 공룡이 되면 그 공룡 같은 회사들이 고용 창출 효과와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이런 경기 사이클을 순환시키는데 그 국가 기반 사업이 이게 튼실해지면 더 화폐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라는 검증이 오면 그러면 10,000개든 1000개든 회사한테 그 벤처 조그만 회사 구멍가게 회사한테 이걸 지원해 줬을 때 한 회사만 성공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왜? 각 회사에다가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 크지 않지만 10,000개, 1000개, 100개 회사가 나중에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그런 회사가 되면 국가에서는 그보다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이 발생을 해요. 새 수익이나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효과나 국가 기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게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 거의 기준금리에 가까운 공짜 이자에 이제 해요. 근데 이거를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알고 이걸 삐해도 이걸 국가에서 굳이 이게 닥달을 않는 걸 알고 국가로부터 보통 한 회사에다 하게 되면 지정을 무슨 벤처기업상 받으면 몇 억씩 받고 보통 한 몇천씩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거를 거저 먹으려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요. 옛날에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끈이 닿는 선거꾼들이 막 그걸 해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런 싼 이자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기준금리에 가까운 이거를 받고 원금 상환을 않고 그냥 회사를 갖다가 도산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돈은 다 빼돌리고 또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또 지원을 받고 또 떼먹고 또 도산을 하고 그러면 회사는 있는데 회사 간판이 있는데 이름만 바뀌어.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뀌어. 막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어떤 이런 벤처 기업 단지 같은 데 가면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사무실 있는데 직원도 그대로고 사장도 그대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만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도산하고 나중에 또 이 지원금을 받고 이거 떼먹고 또 도산시켜도 떼먹고 이걸 반복을 악용을 해요. 뭐 연구하냐고 연구하는 거 없어요. 그냥 직원들도 가라로 그냥 이게 면목상으로 넣어놓고 다 자기가 먹어. 그냥 나랏돈은 먼저 먹는 놈이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농사를 접었기 때문에 이게 나랏돈 갖다가 이게 좀 이게 나랏돈은 꽁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농민들은 덜해. 그래도 그걸 해가지고 이 말은 되나? 하여튼 1억이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꼼꼼이야 그냥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라에서 농민 저도 이제 이게 축사공사 이걸 많이 되게 사람들이 그 생리를 잘 하는데 보통 축사를 치면 이게 1억 원이 들어요. 근데 한층 2억 3억 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종류예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돈이 있고요.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상으로 주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고 싼 이자. 그럼 나중에 이거 이자도 공짜야 거의. 그리고 안 갚아도 갚긴 갚는데 거의 이게 좀 그래요. 무상으로 주면 거의 그냥 축사진데 1억 쓰고 한 3억 아씨 이것도 있었다 칼 들고 나한테 쫓아온 사람들 겁나 많은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왜냐면 저희 내용이 축사 공사를 많이 해서 제가 그걸 좀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보통 축사 같은 거 짓잖아요. 국가에서 안 줘요. 국가래. 자기 돈으로 안 줘요, 농민이. 다 나라 돈으로 줘요, 대부분이. 그럼 한 예를 들게요. 보통 3억이 내려왔어요. 그냥 무상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빌려주는 무상으로 3억 원이 농민한테 축사를 하라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축사를 짓는데 이게 설계를 좀 싸게 해가지고 져요. 싸게 지는 방법이 있어. 이게 HEB라는 거 그냥 싼 각파이프라고 그러니까 각파이프나 아니면 그 시험관 같은 걸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인건비가 겁나게 들고 자재비도 겁나게 들어요. 그럼 FM대로 하면 원래 이게 한 2억 몇천 원에 들어갈 돈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싸게 하면 1억 원에 지을 수가 있어요. 소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를 1억 원에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로부터는 이걸 짓는데 한 2억 5천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국가에서는 이것저것 해서 그냥 한 2억 5천을 딱 내려줘요. 그럼 2억 5천을 무상으로 무상 두 가지, 무상으로 내든지 싼 이자로 해서 빌려주든지. 그럼 만약에 무상으로 내려오면 1억 원, 원래 축사를 지으라고 장려한 금액인데 2억 5천을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지으라고. 그리고 견적을 그대로 가지고 해서 올린 거예요. 옛날에 설계도면서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이제 좀 감사가 시스템 많이 이제 이게 한 것 같은데. 그럼 한 2억 5천, 옛날에 알았던 건데 2억 5천에 국가에서 꽁돈이 내려오고 만경 쪽이었나? 얘기하면 안 됐는데. 그 축사하는데, 근데 이게 1억, 그 축사를 짓는데 1억 원을 줄여버린 거야, 이제 한 걸. 그러면 1억 5천이 남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은 그냥 내고. 그냥 1억 5천은 내가 그냥 자동차 사는데 쓰기도 하고, 뭐, 다른데 쓰는 데도 하고, 우리 자식들 학자금으로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써요. 1억 5천원. 그리고 1억 원을 원래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그 축사를 지어요. 이거 칼퇴근 쫓아오는데 요즘은 많이 이게 좀 감사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랏돈은 먼저 내 입주댕이에다가 집어 넣는 놈이 내 거는 주인이라는 소리가 예전에 그게 많이 돌았어요. 축사 지은데 2억 5천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걸 무상으로 된 2억 5천을 국가에서 그 예산에서 그 농민한테 주면 그 농민은 실질적으로 1억 원밖에 안 들어가. 1억 원밖에 안 들어가. 축사 짓는데 소 1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걸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럼 나머지 1억 5천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그냥 거시게 해버리니까 내 돈이 그냥 내 쌈짓돈이네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돈이 다 기준금리예요. 이 기준금리 한국에서 튀어내서 국가에서 이게 장려하는 돈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 왜 기준금리 0.3 누군가 그걸 쓸 거 아니냐고 이게 다 이렇게 쓰여져요. 이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도 그런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로 최소 이제 지금 어떤 산업을 보호하는데 장려하기 위해서 싼 이자로 해서 이제 이런 거 써요. 그러면 재벌 대기업 걔네들은 어린 팩도 없어요. 걔네들은 시중은행 그 이자로 써야 돼. 오히려 걔네들은 돈 빌릴 데 없어가지고 명동 사채시장 가지고 꽤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써요. 걔네들은. 이런 저희 대기업들이 쓰는 회사채가 우리가 쓰는 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산다면 국가에서 2.4, 2%대 이자를 쓰잖아요. 기업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에서 장려하는 대출 저거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못 써요. 그 대신 나중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위기에 빠지면 기업들 구해내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싼 이자를 통해서 그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제 은행들 기업들을 회생을 시켜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산업은행은 대부분 한국은행에서 바로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일반은행도 하는데 일반은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까 아파트 사면 우리가 2점 몇 프로대 이자 있잖아요. 신용 조사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장려를 해줘요. 자기 집을 사는데 그래서 2.4% 이자를 하면서 자기네 예대마진 1.9%를 챙기면 기준금리 0.5% 거의 이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먼저 돈을 찍어내면 그거를 다 이제 빌려줘야 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 빌려줘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홀금리. 자, 은행 간에는 분명히 거래가 일어나요. 채권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금은 금리를 1.2% 하려면 영업활동 겁나게 해야 돼. 은행들도. 자, 대출을 3.6%로 이게 하려면 겁나게 영업을 해야 돼. 영업활동을. 다 인건비고 다 비용이에요. 그럼 돈이 들어가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2.4%의 예대 마진이 최대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 노후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그걸 저거하나? 그러면 대부분 이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중간에서 콜금리가 형성이 돼요. 이제 은행 간의 그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대략 2% 초반에서 2% 중후반 그 정도 금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있어요. 그때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 그 금리를 그때마다 이게 이제 딜을 해요. 딜을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변동이 그때마다 이루어져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콜금리예요. 콜금리가 보통 한 2.4%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밑으로 위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콜금리와 기준금리를 아예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괴리 현상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는 같지만 엄연히 시장에서는 현실에서는 틀리게 움직여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